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강원도 고성군 경찰서는 23살의 이 씨와 20살 황 씨를 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빈집을 털다 잡힌 거예요. 같이 사건을 저지른 공범이지만 취조는 분리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말을 맞춰서 빠져나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미 특수절도전과 5, 6범이었습니다. 구치소를 자주 드나든 사람들이거든요. 혐의 입증은 이번에도 어렵지 않았고 금방 재판으로 넘어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중 황 씨와 구치소에 같이 있던 사람에게서 중요한 제보를 듣게 돼요. 황 씨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자주 이야기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보자뿐 아니라 유치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 명이 같은 말을 하니까 신빙성이 생기죠. 거기에 황 씨의 살인 이야기가 꽤 자세했다는 겁니다. 추궁해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사건의 범인은 옆방에서 조사받고 있는 이 씨라는 겁니다. 경찰은 황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이 씨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씨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순순히 자백을 하거든요. 강도 혐의로 체포한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살인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고 당시 유행하는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범행 당시 그리고 자신들 둘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26살의 방 씨라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고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속초로 가서 콘도 손님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방 씨도 바로 체포됐어요. 그리고 속초 공동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2001년 11월 18일 속초 공동묘지의 어느 묘 앞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을 찾아냈죠. 30cm 정도 깊이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으로 파악됐고 진술대로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들의 자백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검거했지만 우연히 여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용의자 자백과 시신도 다 확보했죠. 며칠 더 자세히 수사해보면은 이 사건 혐의 입증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지금 영구미제로 남아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겠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니까 평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요, 이들은. 그래서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2000년 6월 유흥비가 필요해서 돈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니까 여행 오는 사람들을 노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바로 이 속초의 콘도였습니다. 범행 대상이 가정집이나 도로변이 아니죠. 숙박업소를 찾는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시설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건 위험성이 굉장히 크겠죠. 거기에 세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주의가 집중되기 좋아요. 목격자 생기기 너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건물 아니니까 도망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 콘도 로비부터 어떻게 지나갈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텐데 이런 곳을 범행 장소로 정했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범행 경험이 충분하거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또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다가 40대 남녀가 이 콘도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이들은 3층 객실에 묵었다고 합니다. 뒤따라가서 문 두드리면서 직원이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대요. 이 안에 있던 사람들도 콘도 직원이라니까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준 거죠. 그러자 바로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성은 소화기로 때려 기절시켰고 남성은 콘도 5층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쇠파이프로 구타를 시작했는데
이 남성이 반항을 심하게 했대요. 그래서 이 옥상에서 떨어뜨렸고 즉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제압이 끝나자 객실에 다시 들어가서 13만 원을 훔쳤고요. 남성의 시신은 비닐과 마대자루에 싸서 차에 실어 속초의 공동묘지에다 묻었다는 거죠. 그럼 피해 여성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기절해 있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죽이진 않았고요. 남성을 차에 실을 때 같이 태워서 응급실에 내려주고 자기들은 도망쳤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범행이 굉장히 허술해 보이죠. 셋이서 범행을 모의했는데 효율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목적이 폭행인지 강도인지 살인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제 용의자들의 이 진술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들은 콘도에 투숙했잖아요.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생존 여성도 있으니까 이 사람을 찾으려고 콘도 투숙 명단을 확인했는데 용의자들이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사망한 남성 이름으로 방이 예약됐기 때문에 생존 여성은 명단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이후 응급실에 내려줬다고 했으니까 여기엔 기록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봤죠. 하지만 치료받지 않았는지 여기서도 그 피해 여성은 찾지 못합니다. 경찰은 하는 수 없이 용의자들을 데리고 사건 현장인 콘도에 가서 범행 전 과정을 재현시켜 봤어요. 그 결과 확실한 범인이라고 판단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 보고와 지휘 요청을 했죠. 자료를 검토한 검사는 세 용의자에게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가 충분하다며 경찰에게 구속수사를 명령합니다. 이상한 점 하나는 피의자들이 1차 진술에서 2000년 6월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그 당시 이 사람들은요 모두 교도소에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술을 받습니다. 2001년 7월로 범행 날짜가 바뀌게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은 강도로 검거된 황 씨가 최초로 살인을 인정하면서 주범을 이 씨로 지목했고 이 씨는 이 사실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던 중 또 다른 공범인 방 씨를 추가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밝힌 장소에서 시신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정도면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이 열린 거죠. 그러자 갑자기 피의자들이 태도를 바꿔버려요. 자신들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경찰과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유죄 나왔어요. 왜냐면 이들이 지목한 곳에 시체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3명 모두 강도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주범인 이 씨가 무기징역, 황 씨는 20년, 방 씨는 징역 7년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재판 이후에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씨가 방송통신대학을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지능이 낮고 정신질환도 있거든요. 황 씨는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방 씨는 IQ가 44예요. 지체장애 2급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연 셋이 모였다고 한들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거죠. 재판을 인정할 수 없던 피고의 가족들은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995년 치과의사와 모녀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김영태 변호사였어요. 이때부터 사건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건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죠. 용의자들의 범행 목적과 과정, 수사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문제는 항소심에서 김영태 변호사의 활약으로 드러납니다. 사건의 의문점은 여전히 많으며 수사상의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사건은요, 자백부터 취조, 현장 검증에서 재판까지 가는 동안 피해자의 신원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용의자들이 말한 대로 조사했지만 해당 콘도엔 실종자가 없었고 생존한 여성의 행방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죽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신고하지 않는지도 이상하고요. 거기에 콘도 객실과 옥상에서 폭행이 있다고 했지만 주변에 지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성을 옥상에서 추락시켰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으면 혈흔도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폭행과 살인이 일어난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지문과 혈흔이 없으면 누가 다쳤고 공격했는지 혐의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인데 경찰은 왜 이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속초엔 설악산이 있어요. 관광 휴양지입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죠. 사건이 일어났다는 콘도도 유명한 곳이에요. 유흥비 마련이 목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범행을 계획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이 콘도 안의 객실은 밀폐된 공간이죠.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안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하지만 5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이 소리는 꽤 크게 들릴 겁니다. 외부로. 하지만 이날 콘도에서 추락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이 추락했는데 보거나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수사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피의자들은 남성을 5층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사람이 15m 정도 높이에서 무방비로 떨어지면 당연히 뼈가 부러지겠죠. 하지만 발견된 시신엔 외상이나 골절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로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옥상에서도 폭행이나 혈흔의 흔적이 없다는 거죠. 혈흔이 왜 없냐 물어보니까 피의자들이 양동이로 물을 떠와서 흔적을 지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콘도 밖에는 수도시설이 없습니다. 네 번째, 피고들은 2000년 6월에 범행했다고 자백했지만 2001년 7월로 진술을 바꿨죠. 강도 혐의로 잡히기 3달 전이에요. 하지만 발견된 시신은 이미 백골화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죠. 범행이 여름에 이뤄졌으면 시신의 부패가 빠를 겁니다. 그러면 3, 4개월 만에 백골화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신이 외부에 노출돼 있을 경우입니다. 이 발견된 시신은 안 매장돼 있었다는 거죠. 땅속의 시신이 백골화 되려면 최소한 1, 2년은 걸려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들의 진술대로라면 범행 시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발견된 시신의 옷에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시신이 등산복이긴 했습니다. 진술대로. 그리고 이 안에는 티셔츠에 와이셔츠까지 입고 있었고 그 겉에 점퍼 차림이었어요. 4겹을 입은 거죠. 7월인데 이런 복장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7월에. 한여름이라도 강원도는 야산이 좀 추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옷을 입었습니다. 가을이나 겨울철 복장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옷차림도 역시 범인들의 진술과 맞지 않죠. 시기상.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검찰에게 시신의 정확한 신원 파악과 보강 수사를 해오라고 지시했죠. 하지만 여기서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재수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든지 따져봐야 될 텐데 이 증거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시신과 유류품을 소각해버렸다는 거죠. 이유가 세상에 유골과 증거를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신과 증거를 왜 소각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이런 비상식적인 짓을. 그래서 결국 2심은요.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 전혀 실체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면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03년 5월에 상고를 재고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합니다. 풀려났어요, 이 사람 다. 결국 사건은 피고인들이 1년 만에 누명을 벗었고 2000년 8월 이전의 사건이라 태완이법도 소급 적용이 안 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죠. 영구미제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범행 날짜와 시간, 장소, 범행 대상, 범행 도구의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 재판이 열려버렸던 사건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수사 자체가
안 된 채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서 이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검사는 좋다, 실형 따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 사건이 있었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 이 세 사람은 왜 거짓 자백을 했고 거짓 자백인데 또 어떻게 시신의 위치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신은 대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죠. 많은 관계자들이 2000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정말 이 사건에 강압수사와 거짓 자백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 해봐야 돼요. 경찰은 이 백골사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침 강도로 잡혀온 이씨와 황씨, 방씨, 이 사람들이 보니까 어리숙해 보이거든요. 지능도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을 덮어씌우려고 이 사건의 범인으로 만들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 경찰이 진술 방식이요, 죄수 딜레마라는 걸 이용해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용의자들이 여기 걸려들어서 자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수법이 잘못됐어요. 죄수 딜레마는 1950년 경제학자인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입니다. 서로 협력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게임입니다. 두 용의자 중 한 명에게 자백할 경우 수사에 도움을 준 대가로 석방되지만 다른 용의자는 최대형을 받게 된다며 설득해 오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용의자는 자유로워지기가 힘듭니다. 지금 다른 방에서 취조 중인 내 공범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이때 그 공범에게도 같은 조건을 걸어서 자백을 유도하면은 결국 서로를 배신하면서 같은 자백을 하고, 이 같은 자백은 교차 검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약 서로 자백하지 않으면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이 안 될 테니까 형이 줄어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법심리학 연구 결과 70% 이상의 용의자들은 범죄를 자백해요. 그래서 자신이 석방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생존 법칙을 따르는 거죠. 범죄자 주제에 동료에 대한 신뢰나 믿음, 이런 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때도 경찰이 죄수 딜레마를 사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이런 말 한 거죠. 다른 방에서 지금 조사 중인 황 씨가 당신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러면서 유도신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화가 난 이 씨가 마찬가지로 황 씨가 죽였다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상대방에게 불리할 만한 거짓 자백을 했던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거나 실체가 확인된 게 아니고, 왜 나를 범인으로 몰지? 화나네? 나도 너 범인으로 몰을래. 이렇게 거짓 자백들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죄수 딜레마를 이용해 보는 건 좋은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으로 떠보는 식의 취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든 그런 적 없다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은 실제로 한 적이 없으니까 경찰에 떠보기는 실패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의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서로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서 두 명으로는 불가능한 범행 과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 상대방을 폭로하면서 범행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게 두 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방 씨를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황 씨가 검거 전날 영화를 봤어요. Say Yes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범행 장면을 그대로 진술한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서 전체적인 수사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정황도 있었어요. 처음엔 이 씨가 범행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백하지 않으면 100대를
맞고 전기 고문까지 하겠다고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자백을 했다고 밝혔죠.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방 씨는 두 사람이 왠지 모를 자백을 하자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도 뭐든지 진술하고 봤다는 거고요. 결국 경찰은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용의자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만 보면.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부터 자세한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그 시신은 다른 누군가에게 살해된 피해자로 보이는데 시신과 증거가 또 모두 사라졌어요. 마침. 왜 소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심 재판 치르면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 같으니 인멸, 증거인멸의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는 수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미제로 다 끝나버렸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1년에 일어났어요. 속초에서 일어난 미해결 사건, 안매장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